자, 정권 교체를 위한 싱크탱크. 지금 제 앞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이상구 복지국 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상구입니다. 예. 그리고 일단 소개 먼저 해드릴게요. 네. 간송미술관 전인건 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간송미술관 전인권 관장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이에 우리가 복지국 소사의 이야기 좀 할 사이에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간송미술관 다 아는 곳이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지금 지난주 그러니까 복지국 소사의 후원을 먼저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한 달에 10,000원씩만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02-3272-2353. 이것은 분명히 이재명 케어를 만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상구 원장님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 왜냐하면 그 지난주에 예. 무료로 유전자 검사 해준다. 예. 친자 소송 이런 게 아니고 유전자를 통해서 병을 앞으로 올 병을 예. 미리 알아볼 수 있는 그게 예. 요즘에 완전히 유행이더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무료로 해주겠다. 다시 한번 그때 그 웹자부 하나만 보여주세요. 지금 이게 이제 좀 살찌게 나왔는데. 실물하고 똑같으시거든요. 잘 나오셨는데. 031-7221-7317 태평서울병원 성남시 수정구에 있고요. 역으로만 따지면 태평역 예. 수인 분당성 태평역 4, 5번 쪽에 있는데 저기 여기서 이제 그 무료로 새날 시청자에 한해서 무료로 유전자 검사를 해줍니다. 그 이야기 잠깐만 할게요. 지금 예. 손님 오셨지만 지금 그 방송이 나간 날이 화요일이고 수요일이 공휴일인데 목요일부터 쏟아져 들어오시거든요. 그런데 뭐 저희 병원 근처에 계신 분이야 그 소개받고 오시는 건 이해할 수 있는데 저 멀리 고창에서 올라오시고요. 그 대전에서 올라오시고 하루를 비우고 오시고 막 이렇게 해서 제가 참 송구하다. 그 또 이런 수요가 이렇게 있었는데 모르고 있었구나 이런 반수도 됐는데요. 어느 분은 그 저희 쪽에서 진료받으러 온다는 것보다도 새날 출연자 만나러 오신다고 이렇게 손수 수제 비누를 한 통을 만들어가지고 갖고 오셨어요. 이 아로마 비누라고 아주 이쁘게 이제 냄새도 좋은데 오늘 우리 스튜디오에 그 스태프들도 같이 나눠서 가려고 하는데 참 그 새날에서 그 이 잘 보고 있는 것도 고마운데 이런 서비스를 해주셔서 너무 고맙다 하는데 제가 하는 건 아니고 우리 푸나님이 그 시켜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확인해 보니까 진짜 전부 새날 구독자들.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 한번 해봅시다. 이게 30만 원 상당의 이 검사예요. 예. 그러면 나라면 복지국 소사이어티 후원하겠어. 한 달에 10,000원만. 30개월 하시면 딱 그게 약간 같은 가격입니다. 02-327-2353. 자, 근데 그게 간단하면 언급만 좀 해주시죠. 예, 그 제가 그 그냥 유전자 검사만 하는 게 아니고 피 검사를 하면서 일반 혈액 검사나 간 기능 검사 이런 것들 다 하는데 그 유전자를 통해서 만성 질환,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것들도 미리 이제 그런 요인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특히 암은 그 남성은 7종 폐암이라든지 뭐 간암이라든지 위암이라든지 거기다 여성은 유방암이나 자궁암이나 이런 난소암까지 포함해갖고 10종을 미리 이제 예측을 할 수 있고요. 지금 연세가 좀 드셔서 오신 분들은 사실은 그 유전자 검사 결과하고 현재 있는 질환하고 매칭해 보면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본인보다도 본인 자녀들 좀 젊은 분들이 오시면 우리가 가진 유전자가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걸 미리 조심하면 되겠다라고 알 수 있는 그런 좋은 의미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미래의 병을 예측해보는 진짜 무서운 세상이네요. 예. 근데 이게 예방의학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서 그런 리스크를 알면 이게 원인적 인과관계 이 유전자가 있다 해서 그 병이 되는 건 아니지만은 통계적 유의성 상당하게 그 질환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리 조심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의사들이 이런 기술이 나오기 전에도 거의 대부분의 질병은 가족력, 유전과 연관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증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병원에 가면은 흡연 처방, 음주 처방도 해주신다고. 잠깐만요. 이거는 용산에 계시는 분이 처방 받아야 될 게 하나 있고 음주 처방 그리고 흡연 처방. 예, 그 금연 처방도 하고 그 금주도 제가 적극적으로 이 여러 가지 질환이 원인이 되기 때문에 많이 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그렇게 뭐 담배 피우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 담배 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화면에 그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 ALDH
아세트알데하이드 디하이드로게네이즈라는 그 아세트알데하이드 탈수소 효소를 분해하는 효소가 없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32%가 있습니다. 동양인들은 그 평균적으로 한 40% 정도 되는데요. 여기 없으면 맥주 한 잔만 마셔도 얼굴이 벌개지고 또 담배를 남보다 적게 피든지 똑같이 피워도 훨씬 폐 위해가 큰데 그 예를 들면 심장마비 위험도가 14배가 높다든지 이 효소가 없는 사람은 이 유전자가 없는 사람은 또 그 식당에서 조리하다가 휘움을 마셔서 요즘 그 학교 조리원들이 폐암으로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폐암이 되는 경우가 바로 그 유전자가 없어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제가 요 패치 하나로 검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요? 뭐 어떻게요? 이렇게 떼가지고 요거를 그 팔뚝 안쪽에 딱 붙여서 7분 지나면 색깔이 바뀌거든요. 그러면 아 당신은 이런 효소가 없기 때문에 남보다 술 마시는 위험도 훨씬 큽니다. 담배를 그 피시는 것들 훨씬 위험합니다. 그래서 뭐 술을 먹지 말라고 못하지만은 맥주 한 잔 정도만 하십시오. 담배도 지금 한 갑 피고 계시면 하루 5갑 이하로 줄이십시오. 이렇게 하면 훨씬 금연금주 효과가 크지 않겠다는 거죠. 신기하네요. 예, 그래서 앞서 그런 유전자가 있는 분들 중에서 이 효소까지 예. 그 측정해가지고 조심을 하면 훨씬 이 폐암이라든지 관상동맥경화증 또 그 뇌졸중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런 것도 제가 무료로 해드립니다. 무료로 해드리는데 그럼 어디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그 복지과 소사이어티 후원 이야기. 아니 기부인 테이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제가 그 기분 좋은 게 우리 새날 식구들한테 이런 서비스를 해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기분 좋고 어차피 이제 기업에서 후원해가지고 하는 거라서 그 남들 해주느니 우리 식구들 먼저 좀 해주자라는 뜻에서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다만 이제 제가 해보니까 신안을 기존에 보던 환자도 있기 때문에 하루에 20명 이상 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미리 연락해서 스케줄 좀 잡아서 오시면 그러네요. 예, 그 기다리지 않고 할 수 있을 것 지금 같습니다. 그 또 다른 의사인 우리 변의사 정변이 예.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저 유전자 검사는 몇십만 원 이제서 몇백만 원 하는 거다. 예. 기회 있을 때 지금 해라 이런 얘기고. 뭐 이 이벤트는 계속 하실 건 아니잖아요. 영원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연구비가 소진될 때까지만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럴 때는 복지과 소사이어티 후원도 한 번씩은 아니 돈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예. 사람 마음이요. 받기만 하면은 마음 불편해요. 뭔가 내가 받았을 때는 돌려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인지상정입니다. 02-327-2353. 자, 이제 소설이었고요. 자, 간성미술관. 야, 우리 뭐 방송 이렇게 버라이어티해. 왜냐면 아마 저도 간성미술관을 조금 익히 조금 들어서 알고 있는데 간성미술관에는 국보도 있고. 더군다나 왜 보통 미술관, 박물관 이런 거면 국가가 소유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초에 지금 사립 그렇습니다. 미술관 박물관인 거잖아요. 예. 예. 근데 거기 관장님이 나오셨어. 예. 그럼 인터뷰 한번 해볼게요. 그냥 관장이 아니고 대를 이어서 예. 3대째 이 일을 하고 계신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명문가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는 그런 집안이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우리 관장님을 모셔야 되겠다 생각했던 것은 지난주가 스승의 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개인적으로 자기 선생님들이나 스승이 다 있겠지만은 우리 민족의 큰 스승으로서 간송 전인필 선생님을 좀 기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던 차에 또 마침 재개관전 그 간송미술관이 지금 그 만들어진 지 85년 됐는데 리모델링해서 그 리모델링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하시던데 수리를 하고 보수를 해가지고 새로 지금 재개관전을 하고 있어서 모시고 그런 이야기도 좀 들어보면 좋겠고요. 그 보통 사람은 그냥 엄청난 조단위가 넘는 사제를 틀어서 우리 그 민족의 그 유산을 지킨 분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제가 오늘 모신 것은 그것 더하기 그것뿐만 아니고 해방 이후에는 예를 들면 간송 선생님이 이 문화재를 더 사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 이제는 사고 팔아도 어차피 우리나라에 있을 건데 굳이 내가 안 해도 된다. 그렇게 하시면서 그 다음에는 문화재 보급하고 선양하는 우리 문화재가 왜 좋은지 왜 가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회도 만들고 이렇게 공부도 하고 또 학회도 만들고 또 잡지도 발간하고 이런 일을 하셨고요. 또 하나는 이런 문화재뿐만 아니고 가장 소중한 문화재는 사실 우리 대한민국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아니냐 해가지고 교육 사업을
또 사지를 털어서 하셨거든요. 지금 우리 관장님이 그 대를 이어서 보성고등학교 그 이사장을 같이 겸직을 하고 계신데 이런 여러 가지 그야말로 그 시대에 그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독립운동을 한 전형으로서 저희가 한번 모시고 그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 싶어서 오늘 초빙을 하게 됐습니다. 예. 야, 김구 선생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소원이 예, 문화 예. 강국이었잖아요. 문화가 찬란하게 네. 꽃피는 나라. 사실은 지금 그게 어느 정도 꽃피고 있는 시기이기도 해요. 예, K컬처 이런 것들이. 예. 근데 그 기반에는 간송미술관 같은 그런 정신들이 다 모아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관장님 네네. 이런 방송 처음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예, 이런 방송은 처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판을 많이 하셨는데. 그렇습니까? 예. 예, 전에 이제 그 DDP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예, 박 시장님 때 그 전시를 여러 번 했었거든요. 2014년에 오픈했을 때부터 2019년까지 했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큰 전시를 오픈할 때마다 이렇게 방송 인터뷰는 조금 한 적이 있는데 인터넷 방송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뭐 기분이? 왜냐면 이게 또 약간 정치 성향이 있는 방송이라 예, 저도 조금 부담스럽긴 하시죠? 망설이긴 했었는데 전 또 이 원장님을 믿기 때문에 정치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충분히 안 할 건데. 예, 이렇게 널리 알리는데 도움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예. 용기를 내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풀어보는데 재개관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지금 재개관 하시게 됐습니까? 네, 사실 아까 원장님께서 이제 리모델링 하다가 이제 보수복원이라고 바꾸셨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게 이제 그 리모델링 그러면 혹시 전에 그 저 사진에도 나오는 저 간송미술관 보아각이 좀 크게 뭐가 바뀐 게 아니냐라고 걱정하시는 분이 있어서 이제 보수복원이라고 따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저 건물 자체가 2019년도에 이제 그 지정이 된 이제 이 국가 등록문화재입니다. 등록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외관이라든지 이런 기능들을 바꾼 게 아니라 예전에 이제 1938년의 모습으로 이제 복원을 한다든지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서 보수를 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저 건물 자체가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의 1세대 근대 건축가인 이제 박길용 선생이 이 설계를 한 그런 그 건물이고요. 또 동시에 이게 모더니즘 디자인, 그러니까 바우하우스 계열의 모더니즘 디자인을 차용을 한 우리나라 최초의 건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건축사적인 의미라든지 또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살인미술관이라는 그런 역사성을 받아서 이제 등록문화재가 됐는데 이번에 이제 그 국가유산청으로 바뀌었죠.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과 서울시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그 2019년부터 신축 수장고를 만들었고요. 근데 그 수장고로 이 기능을 옮긴 다음에 이 보아각이 또 이제 그 2022년부터 보수보건공사에 들어가고 이제 올해 5월에 이렇게 재개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예전에 이제 이 간송이 1년에 그 한 번씩 그 전시회를 하면 줄이 그 성북초등학교 앞을 지나서 경찰서까지 쫙 늘었었거든요. 3시간 내지 5시간을 기다려서 봐야만 됐고 또 그 안에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계단이 너무 급해서 또 노약자들은 올라가기도 어렵고 이런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운영을 유지하면서 다 지금 새로 고치셨고요. 제가 또 이 간송미술관 안에 엄청난 국보 보물들이 많이 있지만은 이 미술관 자체가 건축으로서 우리나라에 또 문화재로 지정된 곳인데 여러분 저 신세계 백화점 본 적 있죠? 그게 옛날에 화신백화점인데 그 좀 다른 거죠 위치는. 네네. 예. 그 이야기 좀 해주시죠. 예. 예, 그 건물이 아니라 지금 그 종로 타워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클라우드. 예. 그 위치에 있었던 지금은 없어진 건물이 예. 근데 화신백화점입니다. 미쓰고시 백화점에서 화신이 됐다가 다시 그 저 사고 이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 지금 두 개는 별도의. 별도입니까? 예, 화신백화점은 제가 이제 잘못 조선인이 운영을 하던 예. 백화점이었고 이제 미쓰고시는 아시다시피 이제 일본계 백화점이었었죠. 근데 옛날에 정윤진 그 회장을 만났을 때 네네. 이제 그렇게 자기들이 그 VIP 명단들 다 인수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그럴 수는 있습니다. 예. 뭐. 근데 하여튼 그것뿐만 아니고 또 저 종로에는 박노수 스님의 사제가 있는데 그 작품 활동하던 그것도 이 박길용 스님이 하셨고 그 대학로에 있는 서울대 그 본관이 있거든요. 그 건물도 이분이 그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나라 근대 건축사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그 건물이라서 여러분 들어가서 안에만 보지 마시고 바깥에도 한번 꼭 둘러보시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우리나라에 이제 이렇게 뭐 고미술이라고 할 수도 있고 예.
대표적인 사람이 고 이건희 회장이잖아요. 예. 거기에 필적할 만한 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뭐 금액의 차이 이러는 걸 떠나가지고 네, 역사적인 맥락이 조금 다르긴 한데요. 이건희 회장님께서도 굉장히 훌륭한 컬렉터셨고 사실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문화적인 격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그런 또 큰 기업을 하시니까 큰 재원을 가지고서 이제 의미 있는 일을 많이 하셨었는데 간석에서 하셨던 일은 이제 일제 강점기 때 이제 총독부 그다음에 이제 일본 정부가 중심이 돼 갖고서 우리나라의 많은 문화재들을 이제 찬탈을 해서 가져가기도 하고 많이 훼손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곡해하기도 했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간송께서는 이제 1945년 광복을 맞이할 때까지 항상 이 광복에 대한 신념을 버리지 않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광복 이후에 일제 강점기 동안 이제 파괴되고 훼손이 됐던 우리나라의 민족 정신 민족 정기를 다시 되살리기 위한 증거품이 바로 문화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연구를 위한 준비를 위해서 문화재를 모아주셨기 때문에 좀 결은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 걸 지키자라는 정신과 예. 또 교육자이시기도 했잖아요. 예. 학교를 그래서 이제 인재를 양성하는 것까지. 예. 어떻게 보면 민족주의자의 대표적인 모습이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간송 선생님 일대기를 이제 보면 위창 오세창 선생님을 멘토로 모셔서 우리 문화가 얼마나 우수한지도 배우고 또 위창 오세창 선생님이 민족 대표 33인 중에 한 분으로서 독립선언문을 발표하실 때 마지막으로 손봐하셨던 분이 아닙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육당 최남선 선생이 초안을 잡아왔는데 혀를 쩌쩌 차면서 요즘 젊은 애들은 한문 공부를 안 해서 큰일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전부 손을 봐주셨는데 뭐 오등은 자에 뭐 하는 독립선서 그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손보신 분인데 이분이 엄청난 작업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우리나라의 화가들 또 서예가들 이런 분들을 명단을 다 정리하고 그분들 작품도 정리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데 이 간송 선생님이 젊은 시절에 가서 뵙고는 그걸 배우면서 그 정신까지 같이 이어받은 그래서 이 독립선언을 했던 민족 대표들의 정신을 간송 선생님이 문화 분야에서 구현한 그런 역할을 하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는 보화각, 예. 나중에 이제 명칭이 바뀌는 거죠. 네, 간송미술관으로 네. 1971년부터 바뀌었죠. 그리고 건물 자체도 이미 미술품에 가까운 거고 예. 역사적인 거고. 네. 문화재죠. 알겠습니다. 지금 사진이 아까 보여준 게 그건가요? 예. 보화각의 옛날 모습인 예. 거예요? 네, 1938년에 이제 준공 당시에 이제 겨울 모습입니다. 지금도 비슷한 모습인가요? 뭐 건물 자체가 등록문화재이기 때문에 못 고치는 거예요? 외관은 이제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단지 이제 요즘 베리어 프리라고 그러죠. 장애인분들의 이제 동선 말하자면 이제 이 통행권을 이제 보장하기 위해서 뒤에 조금 잘 안 보이는 곳에다 이제 장애인용 엘리베이터가 붙었다든지 그거 외에도 이제 장애인분들을 위한 이제 동선이 따로 마련되는 것도 이번에 보수보건공사의 좀 큰 맥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간송미술관에 국보급 문화재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간송 선생님이 지키려고 했다는 무슨 백자가 일본 사람과 경쟁해서 지켜낸 게 있다면서요? 네네. 그 일화 좀 소개 좀 해주실래요? 네네네. 일제강점기였던 이제 1936년에요. 그 당시 이제 우리나라에 있었던 가장 큰 이제 미술 경매장인 경성미술구락부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는 당연히 사실은 이제 일본인들의 주 무대였고요. 거기서 이제 많은 우리나라의 문화재들이 합법을 가정해서 이제 일본으로 빠져나가는 이제 그런 주요한 통로 중에 하나였던 거죠. 지금 이제 아마 사진으로 이제 보여줄 이제 이 좀 긴 이름입니다. 백자, 청화, 철체, 동체, 초충, 난국 문명이라는 굉장히 긴 이름을 갖고 있는 이제 국보로 지정이 되어 있는 우리나라 18세기 백자 중에서 이제 최고의 명품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은 요 백자에 대한 거는 굉장히 전설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경매에 나오기 직전에는 죄송합니다. 이 모리 고이치라는 일본인 은행가가 이제 조선 상업은행이라는 이제 은행의 이제 행장이었었는데 이분이 이제 도자 콜렉터로 굉장히 유명했던 분인데 이분의 보통 이제 크라운 주얼이라고 하죠. 가장 명품인 이 사람의 컬렉션을 가장 빛내주는 게 바로 이 병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이 모리 고이치가 죽고 나서 유족들이 이제 그거를 이제 이 경성그룹을 통해서 팔려고 했었는데 이미 굉장히 유명한 컬렉션이었고
특히 이 병은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에 뭐 이미 뉴욕이나 파리 같은 이런 큰 대도시 5군데에 해외 지점을 운영하던 뭐 그 당시 세계적인 미스폰 딜러인 이제 야마나카 상회의 오너가 직접 우리나라에 와서 그 경매에 참여를 했던 겁니다. 사실은 그 경매에 참여를 해서 이제 이걸 경매에서 경합을 벌려서 이걸 이겨서 따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뉴스였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간송은 30살이셨거든요. 그러니까 30살 조선 청년이 야마나카 같은 세계적인 기업의 오너와 경매에서 경합을 붙여갖고서 이겨서 그것을 지켜냈다라는 그 스토리 자체가 그 당시 이제 우리 국민들께는 굉장히 좀 가슴 뿌듯한 그런 스토리여서 조금 알려지게 됐던 거죠. 실제로도 그 당시에 경성구락부의 이제 사상 최고가인 14,580원.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얼마 정도 될까요? 대략. 그 당시에 이제 이 경성에 있는 좋은 기와집 한 채가 한 1,000원 정도 하던 시절이니까 뭐 간단히 얘기하면 뭐 집 한 15채 정도. 아파트 강북 아파트면 평균 한 10m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50이고 강남 아파트로 하면 적어도 20억 정도 하면 한 300억이 넘는. 그런데 그 당시 이 조선의 경제력이 지금의 뭐 100분의 1도 안 되던 그 시절에 그런 엄청난 그 재산을 투입해갖고 이걸 사서 지켰다는 거, 이것이 뭐 보통 배짱이나 또 정신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제 야마나카 그 오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돈을 벌기 위해서 이거 살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목표는 이 모리고이치의 콜렉션의 상당수 좋은 것들은 다 사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 병조차도 너무 비싸게 사면은 이문을 남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간송 같은 경우에는 이 백자는 사실은 18세기 조선의 이제 백자 제작의 기술에 정말 총알아갈 수 있을 정도의 기준작이 되는 그런 중요한 도자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우리나라에 꼭 남아야 된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고서 경쟁을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제 목표가 달랐던 거죠. 쉽게 표현하면 올인한 거네요. 예. 이거 지키자. 요게 그 한 15년쯤 전에 역사 다큐멘터리에 그 요즘은 좀 유명해진 그 배우가 젊은 시절에 무명 시절에 대역을 해서 한 게 있는데 참 보면 가슴이 뿌듯합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니까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그러저러한 분들이 모여 나라를 지켜왔군요. 경성미술구락부의 1년 전체 경매액을 다 합친 것보다 이 하나가 더 비쌌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이야기 듣고서 이 사진을 통해서 얘기를 봤더니 정말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조선백자가 유백색의 그 은은한 바탕에 맑은 선비 정신을 기린다 이런 걸 알고 있는데 중간에 거기 이제 청화백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푸른색이 코발트로 한 거거든요. 이 코발트가 그때 당시는 그 중동에서 수입해야 되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이걸 못 만들도록 금지령을 내릴 정도로 한데 청화백자에 또 조선의 그 기법 중에 하나가 그 쇠가루를 넣어가지고 이것을 그림을 그려서 구우면 이게 빨갛게 철화가 되는 그런 기법도 있는데 하여튼 조선의 도자기 기술을 총망라해서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도예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예술적으로도 굉장히 아름답게 돼 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다시 보게 됐더라고요. 자, 이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백자, 청화, 철채, 동채, 초충, 난, 국문병. 띄어쓰기로 좀 해주셨으면. 자, 그리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간성미술관 하면은 이 국보를 떠올리거든요. 예. 이게 가장 간성미술관의 대표적인 소장품. 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그 세종대왕께서 만드신 이제 훈민정음 해례본이 될 것 같습니다. 야, 어떻게 그게 그 광화문 세종대왕상 그 있지 않습니까? 그 왼손에 올려놓고 있는 책. 그게 바로 훈민정음 해례본인데 그 원본이 이 간송미술관에 있습니다. 네, 그 이제 훈민정음 해례본은 이제 1443년에 세종대왕께서 이제 훈민정음을 창제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후에 이거를 이제 말하자면 보급을 하기 위해서는 이 훈민정음 해례본이 어떤 이유와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세종대왕의 명으로 집현전 학사들이 집필을 해서 1446년에 출판이 된 책입니다. 사실은 보시면은 그 장정이 그 표지서부터의 그 책이 만듦새 자체가 굉장히 고급스럽게 만들어져서 굉장히 이제 소중하게 만드셨던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그 책 자체가 아니라 그 내용이겠죠, 당연히. 사실은 한글은
천만 명 이상이 사용하는 문자를 보통 이제 주요 문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1000만 명 이상이 사용하는 주요 문자 중에서 유일하게 그 창제자와 창제 원리 그리고 창제 목적이 알려져 있는 또 문자이기도 해서 그 미국의 이제 유명한 언어학자인 지금 라이샤오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과학적인 문자라고 얘기하기도 했었고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 유네스코에서 매년 이렇게 세계 문맹 퇴치를 위해서 공헌한 사람에게 이제 상을 주고 있는데요. 그 상의 이름이 세종대왕상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정말 국제적으로도 우리나라 이 훈민정음 한글의 과학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인정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강성 선생님이 이 헤레본이 발견됐다는 이야기 듣고 이걸 그 팔러 온 분한테 이분들이 그때 당시 돈으로 1,000원에 팔려 오셨는데 바로 은행에 가서 11,000원을 찾아와 가지고 1,000원은 저 당신들이 그 수고비로 가지고 책값은 10,000원을 드리는 이런 정도를 하시면서 이걸 저 해방 때까지 공개 안 하고 숨겼다는 겁니다. 이게 조금 부언을 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사실은 이제 그 당시가 1940년경에 이제 그걸 이제 수집을 하셨는데 1938년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조선의 학교의 사건을 일으켜서 수십 명의 이제 한글학자들이 투옥이 되고 몇 분이 이제 옥사에서 돌아가시는 정도의 굉장히 엄혹한 시기였고 게다가 또 1940년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창씨개명 이렇게 해서 이제 문자와 이름조차 뺏어갖고서 이제 문화를 훼손하려고 했던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훈민정음 해례본을 찾고 있다는 혹은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동에서 이 훈민정음 해례본이 나왔다라는 것이 비밀리에 이제 알려지자마자 처음에는 이렇게 보통 그 당시에 아무리 비싼 책도 한 뭐 500원 정도, 반채 정도 하던 시절에 1,000원을 이건 특별한 책이니까 1,000원은 줘야 된다라고 했을 때 거꾸로 역제안을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수고비로 1,000원을 드리고 책값으로 10,000원을 더 드리겠다라고 한 이유가 사실은 그만큼 위험했던 것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라도 그리고 또 하나는 가지고 와야 된다는 것과 그 정도 대접은 받아야 되는 중요한 문화 유산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도 이게 실제로 손에 들어올 때까지 한 1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렇게 큰 뭐 베팅을 하셨기 때문에 들어왔었고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이게 손에 들어오자마자 비밀리에 두 학자분들 한글학자와 서재학자분한테 이걸 모사를 허락을 하십니다. 베껴주도록. 그래서 그 두 학자가 왜냐하면 그 시기는 총독부에서 이제 우리나라 한글에 이 훈민정음의 이런 그 가치라든지 의미를 퇴색시키고 훼손하기 위해서 어영혹자들을 동원해 갖고서 뭐 옛날에 많이 있었던 그 한옥 창사를 보고 뭐 만들었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론들을 막 펼쳐나갈 때라서 이 두 분의 이제 서재학자와 또 한글학자가 그 신문에 이제 몇 주 동안 연재를 해가지고 그거를 철저하게 반박을 합니다. 안동에서 해례본이 발견이 됐고 이런 내용은 이 책의 내용은 이렇다라고.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후에는 이제 소장처럼 밝히지 않고 정말 비밀리에 보관을 하셨다가 45년 우리가 광복을 맞이하자마자 조선화 학회의 간부분들을 불러서 이 해례본의 존재를 공개를 하고 또 그거를 이제 촬영을 해갖고서 우리나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대적인 한글 연구의 이제 첫 스텝이라고 할 수 있는 1946년에 이제 한글학회본이라고 하는 그 영인본을 만드는 그런 역할도 해주셨었습니다. 예, 이 훈민정음 해례본이요 1446년에 만들어졌다래요. 지금 현재 국포 70호. 그 모국어처럼 쓰는 문자는 한자였는데 한글을 쓰는 방법을 가르쳐 써놓은 글인 거잖아요. 해례본이니까 사실 그러니까 훈민정음 한글은 사실 별로 없는 거죠. 설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그 당시엔 당연히 한글이 없었던 시기니까 한문으로 모든 걸 설명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 설명에 의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정인지 같은 학자가 쓴 이제 그 서문에 보면은 이제 그 이 세종대왕께서 신묘한 문자를 만들었는데 너무나 신묘하기 때문에 이게 표음 문자잖아요. 우리의 한글은. 그래서 학의 울음소리나 바람소리, 개 짖는 소리까지도 표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최근에 이 한글학회도 있지만 훈민정음 학회도 있거든요. 이 훈민정음 학회가 중심이 돼서 자기들의 언어는 있는데 문자가 없는 그런 민족들이 꽤 많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인도네시아 쪽에 뭐 찌아찌아족이라고 아마 신문에 몇 년 전에 꽤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 찌아찌아 조각에 한글이 아니라 사실은 훈민정음을 문자로서 이렇게 제안을 해서 지금 보급에 꽤 성공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호가 이 훈민정음입니다.
어는 아니고 글자죠, 글자. 그렇죠, 글자죠. 왜냐하면은 우리도 잘 아시는 뭐 세모증 반치음이라든지 아래아자라든지 이런 지금은 한글에서 사용하지 않는 훈민정음의 그런 문자들이 있잖아요. 그걸 다 포함하면은 우리가 이제 영어 시간에 굉장히 어려워했던 th 발음이라든지 그렇죠, b 발음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표현할 수가 번데기 있거든요. 발음. 네. 그렇죠. 그래서 자. 단순하게 그 우리 문화유산을 지켜내기 위한 콜렉터뿐만 아니고 실제로 그것의 가치를 알고 또 그것을 그 보급하고 선양하는 역할까지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알게 됐던 사실 중에 하나가 이 간손 선생님의 그 묵묵하게 하는 그 역할이 알려져 가지고 그 조용히 소리 소음 없이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이 민족 문화를 모으는 이런 역할을 하시던 분들 꽤 되고요. 저한테 어떤 분이 이 화집을 보내주셨는데 이분 또 70 넘은 분이세요. 그런데 만주에서 독립운동 하시던 분들의 글들을 모으고 우리나라가 3.1 만세운동 전에 28 독립선언이 있었고 그보다 더 전에 만주에서 독립선언을 했는데 그 원문이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걸 이분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매천야록 쓰신 그런 글라든지 이런 중요한 유산들을 이 모으고 또 보존하고 또 이분이 이걸 그 형편에 어려잡고 이 팔아야 될 상황인데 인사동에 있는 300억짜리 건물을 팔고 이걸 지켰다는 거예요. 네, 그런 정신이 바로 간송 선생님의 그 행동을 전해 듣고서 그분이 직접 직접 만난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배워가지고 자기도 그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야, 그 민족의 어를 지켜내는 다른 의미의 독립운동가 시대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간송미술관이 왜 유명해졌는지 사실 숫자로 드러나죠. 예. 그 간송미술관이 지금 소장하고 있는 작품 네네. 개략적으로 한번 소개 좀 해주실래요? 사실은 이제 그 문화재를 그렇게 그 숫자를 셀 때 두 가지 이 말하자면 기준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건이고요, 하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몇 점 있다라고 한다면 건은 뭔지 사람들이 잘 이렇게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자면 이제 그림이 여러 점이 들어가 있는 화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역시 국보인 그 해원 신윤복이 그린 해원 전신첩 같은 경우에는 전신첩 한 건인데 그 안에는 30점의 그림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훈민정음 같은 경우에는 한 건이 한 점인 경우죠. 이제 저희가 이제 건으로 따졌을 때는 한 8,000건이 좀 넘는 건수가 있고요. 8,000건이요? 네, 그리고 이제 점으로는 대략 한 3만 점 정도 혹은 조금 그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전시가 돼 있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면은 그렇지 아니죠. 않죠. 저희 그 보셨던 그 건물 자체가 1938년도에 만들어진 건물이라서 당연히 저희는 이제 학술 전시로서 이제 정기 전시를 하고 있고요. 그 정기 전시 때마다 보통은 뭐 많으면은 한 4, 50점 정도가 나와서 계속해서 전시 주제에 따라서 계속 새로운 전시를 보실 수가 있는 몇 거죠. 년 전에 이건희 컬렉션이 공개돼 가지고 그 학자들이 들어가서 이제 숫자도 좀 세보고 또 가치도 평가하고 했는데 그때 한 12,000점 정도로 추산을 하고 또 금액도 한 1조 5천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기는 일단 금액면서 숫자면서 3만 건이 넘고요. 또 하나 놀라운 거는 어이구. 제가 요게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내는 국보에 대한 도록집이에요. 네, 이걸 보다가 그 우리 정 관장님이 주시던 간송문화라고 이 간송미술관에서 낸 도록집하고 비교해 보니까 같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간송에 있는 것들을 국보로 지정된 것들 또 보물 지정 것들을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정리하고 있는 걸 보면서 야, 참 이 가격으로 비할 건 아니지만은 이 그 방금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든지 이런 우리나라에 그 하나밖에 없고 한글이 왜 우수한지를 증명해주는 그런 값을 매길 수 없는 그게 뭐 수천억 준다 해서 우리나라 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절비한 걸 보면서 야, 정말 저 역할을 안 했으면 저게 전부 다 일본에 넘어갔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찔하고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를 거꾸로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것과 비교해 보면서 제가 확인을 좀 할 수 있었습니다. 야, 총 3만 점, 국보 12건, 보물 30건, 서울시 지정문화재 4건, 국가등록문화재 2건. 어마어마하네요, 스케일이. 그리고 신청을 일부러 더 다 안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아, 그래요? 아니 이게 새로 이제 연구가 돼서 예. 새롭게 이제 신청 과정에 있는 것들도 또 여러 점이 있긴 합니다. 근데 예전에 그 보물 2점 경매로 내놓으셨다고 이 논란됐던 적 있었죠? 네, 뭐 좀 오래된 일이기는 합니다만은 2018년에 저희 아버님께서 좀 돌아가신 이후에 이제 상속 관련된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지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이었고
좀 많은 사연들이 있었습니다. 세세히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간에 이제 상속 관련 비용이라든지 그동안 재단을 운영하면서 이제 발생했던 여러 가지 비용에 대한 좀 그 당시 이제 위급한 금융 비용들이 꽤 많았기 때문에 재단의 운영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고육지책으로 내렸던 좀 가슴 아픈 결정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많은 언론이라든지 국민들께서 이거에 대해서 많은 이제 우려를 또 표명을 하시고 또 그런 그분들의 생각에 좀 많은 책임을 또 느끼기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또 그런 심려를 끼쳐드리지 않기 위해서 지금은 또 상당히 그때보다는 많이 좋아졌으니까요. 하여간 더 열심히 운영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제가 계속 옆에서 하겠습니다. 변명을 좀 해드리면요. 저도 자세히는 잘 모릅니다만은 우리나라 세법이 어떻게 됐냐. 그 이전까지는 그 개인 재산을 갖고 있다가 간송문화재단에 이걸 기증을 하신 거예요, 아버님이. 그러고 돌아가시니까 문화재단에서 공익적으로 쓰라고, 문화재단은 이제 더 이상 개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증했는데도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그냥 재산 증가분에 대한 이제 기계적인 세금이 있는데 예. 조금 법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이런 되긴 합니다. 국가적인 보물이나 유산들을 그 세금을 매겨가면서 그 보전해 준 것만 또 고마운데, 그렇지. 이런 것을 또 아무도 나라가 해주지도 않으면서 세금 내라고 하니까 저는 저 당사자 입장이 되면 정말 황당했을 것 같아요. 도대체 너가 뭐 지원금 해준대? 나와도 부족한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사실 간송 미술관은 이제 다른 대형의 이제 사립 미술관 같은 경우처럼 이제 그 모기업이 있다든지 또 뭐 큰 수익 재산이 있다든지 그런 게 좀 아니기 때문에 또 개인이라든지 그 기업의 이제 후원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또 부족하나마 저희 집안의 재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 설립 후에 좀 감사하게도 이제 국가기관으로부터 이제 시설이라든지 설비를 이제 확충하고 새로 건설하고 하는 거에는 이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이제 또 그만큼 또 운영비는 늘어났는데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좀 외국의 많은 미술관들처럼 좀 이제 간송미술관도 많은 분들의 좀 관심과 애정이 좀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야, 그 팔 수는 없는 건데 예. 유지는 해야 되고 예. 그 수익 사업이라는 건 사실상 좀 힘들고 불가능하죠. 네. 와, 이거 미술관 들어갔는데 입장료 받으면 저 국민들이 그 용납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조 단위에 되는 사재를 틀어서 이걸 저 지켜냈고 또 3대를 이어서 이걸 저 계속해서 유지 관리하면서 국민들에게 선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뭐 저 관장님은 겸손하게 그 시설이나 이런 것도 지원받고 있다고 하셨지만은 투입한 데 비해서 너무 적고 또 금액을 보시면 정말 얼마 안 되더만요. 이 간송이 가진 가치에 대해서 국가가 뭐 우리 독립운동 의 자녀들이 힘들게 사는 것들을 잘 보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미술품에 대한 독립운동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좀 저 인정을 해주고, 그러네요. 또 국민들도 이거 세상에 공짜가 됐습니까? 이런 저 문화유산을 보려면 그에 따른 비용을 좀 지불해야 되는데, 삼성이 화미술관하고 휴림이 그 휴림미술관 같은 게 다 재벌 대기업들의 미술관들이거든요. 거기는 기업에서 이게 나오니까 되지만 여기는 이제 다 팔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손가락 빨면서 이걸 유지해야 되니까 나는 이게 무슨 천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한번 들기도 하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래놓고 세금 내라고 하고 예. 이건 뭐. 자, 그 이야기 한번 바꿔볼게요. 지금 그런 시대이긴 한 것 같습니다만 네. 간송 미술관 작품들을 디지털로 전시하신다고. 아, 시대가 바뀌고 있구나. 네. 아. 저희가 이제 지금 이제 5월서부터 말씀하신 이제 재개관전 지금 전시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 사실 가을에는 또 뭐 대구 간송미술관도 오픈합니다만은 또 7월달 여름에는 또 이제 그 디지털 미디어 전시를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DDP가 2014년에 오픈된 다음에 2019년까지 5년간 이렇게 그 대중적인 제시를 했었었는데, 이번에는 좀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추어서 몰입형 미디어 전시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유산을 사실 전시를 한다는 거는 그 전시를 하는 이 환경이라든지 혹은 전시 시간이라든지 이렇게 제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디지털 미디어로 만들어진 컨텐츠는 이런 시간적인 또 공간적인 제약에서 벗어나서 보다 다양하고 많은 장소에게 더 많은 분들께 이렇게 우리 문화유산을 알리고 향유할 수 있게 해드리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서요. DDP에서 이제 올해 여름에 시작해서 한 10개월 정도 보여드릴 몰입형 미디어 전시는 지금까지 사실 우리나라나 세계의 이런 미디어 전시 같은 경우에는 서양의 IP, 뭐 고호라든지 뭐 클림트라든지 이런 그 이 모네라든지 이런 그 서양 IP를 사용을 해서 이제 만들어진
이런 그 전시들이었는데요. 그런 한계에서 뛰어넘어서 우리 고유 전통 미술 IP를 활용한 최초의 이 본격적인 몰입형 미디어 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 미디어 네이티브라고 할 수 있는 요즘에 뭐 그 밀레니엄이라든지 뭐 그 젠지들이라든지 아니면 알파 세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미디어로 접근했을 때 일단은 더 먼저 좀 편안하게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웅장한 스케일의 이 몰입형 미디어 전시라는 그런 장르를 통해서 좀 국내외에 더 많은 분들께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에게 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주도에 왜 가면 빛의 벙커, 알대 뮤지엄 이런 데가 미디어 아트로 굉장히 각광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관장님이 이제 이 물려받은 그 유산을 지키고 보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개성 발전을 시키고 현대화시켜서 이 그런 미디어 아트로 이 우리나라 문화유산을 재해석하고 젊은 사람들 볼 수 있게 하는 이런 거는 굉장히 그렇죠. 큰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관성 미술관에만 있으면은 접근성 떨어지고. 예. 근데 이제 그러네요. 후대에 와서 시대에 맞게 바뀌는 건데 예. 우리 관장님이 이제 그거를 하시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서 전시한다는 그건가요? 아니요, 그건 이제 좀 이 옛날 아주 옛날 스타일의 이제 미디어 전시 같은 경우고요. 그러니까 단순한 고해강도 사진을 거대한 스케일로 이렇게 본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뭐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든지 해원전시점, 뭐 미인도 이런 그 유명한 IP들을 또 각 작품에 사실은 그 안에 그 역사적인 스토리와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관람객들께 아주 다양한 설치라든지 또는 좀 스토리를 가진 영상으로 풀어서 보여드리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아카이브를 만드는 게 아니라 사실 그걸 뛰어넘어서 정말 세상에 자랑할 수 있는 세계 자랑할 수 있는 빼어나고 또 아름다운 우리의 이제 그 옛 미술 작품들을 뭐 많이들 말씀하신 이제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통해서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정말 뛰어난 미디어 제작자들하고 감독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기술적인 부분은 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우리나라의 이런 인프라를 활용을 해서 많은 분들께 스토리를 통해서 접근을 해서 좀 감동을 받을 수 있고 또 그 감동을 받은 분들이 우리 미술에 대해서 더 알고 싶게 만들어주는 그런 선순환을 위한 그런 장치라고 볼 수도 공고의 지식이라는 있겠습니다.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 것을 알고 새로운 것을 그 창조할 수 있다 이런 말인데 관장님이 젊은 미술가 10명하고 몇 개월 동안 계속 작업을 하신 거예요. 이걸 어떻게 재해석하고 재탄생할 것인가. 그야말로 우리 세대가 해야 될 일들, 문화가 찬란하게 꽃피는 나라를 꿈꾸었던 우리 독립투사들이 꿈꿨던 나라를 구현하는 일을 지금 몸소 실천하고 있는 게 예.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관성미술관이 지금 서울 말고 다른 곳에 또 분점 생긴다고요? 분관? 분관? 분관. 네. 분관이라기보다는 이제 대구 간송미술관이라고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간송인 대구 뭐 이런 거네. 그렇죠, 맞습니다. 말하자면은 그 스페인의 빌바오라는 이제 광업 도시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정선처럼 이제 그 광산이 이제 메마르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빠지기 시작을 하니까 그 빌바오 시에서 이제 그 미술관 굉장히 아름다운 미술관 하나 치립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뉴욕에 있는 그 유명한 이제 그 구겐하임 재단에다가 운영을 맡긴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구겐하임 빌바오가 된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지난 한 10여 년 혹은 그 이상 되는 이제 그 문화를 통한 도시 재생이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로서 많이 이제 꼽히고 있는데요. 그 모델하고 비슷하게 사실 이제 그 대구광역시에서 미술관을 만들어서 저희에게 이제 민간 위탁으로 운영을 맡기가 돼서 저희는 저희 컨텐츠와 기획으로 그 대구 간송 미술관을 이제 운영해 드리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번에 대구로 가는 것을 기념해서 한 번도 저 지방 나들이를 한 적이 없는 훈민정음 해례본이 그쪽에 이전 지시까지 된답니다. 예, 이번 개관 전시에서는 저희 그 간송미술관에 이제 많이 알려진 컨텐츠를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국보 12점, 보물 30점을 같은 걸 포함을 해서 지정 문화재들의 이제 대부분이 이제 그 나가는 이런 그 전시로 이제 그 문을 열게 되는데요. 그 중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훈민정음 해례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처음에 1940년에 발견된 곳이 안동이었습니다. 안동과 대구는 굉장히 가까운 이제 경북 지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옛날 집으로의 이제 나들이 같은 그런 의미도 또 있을 것 같아서 좀 대구 흥미로운 경북의 지점입니다. 보수들이 이런 걸 좀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참. 그리고 거기 저 대구미술관에 개관 전에 그 구름처럼 몰려서 이걸 저 배우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돼야지 그게 진정한 보수지. 맨날 엉뚱한 데만 찍는 그런 게 지금 보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담인데요. 예. 그 관장님 성함
전인건. 예. 네네. 이 성함이 해외 조세 피난처 계좌 발견됐다 이 보도가 있었는데 이게 뭐 이게 저로서도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좀 당황스러운 일이긴 했었었는데요. 이게 제가 오래전에 이제 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경험이 좀 많이 부족할 때였었는데 제가 이제 하는 일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이런저런 일을 제안하시곤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 남부지방의 어느 도시에서 이제 미술관을 이제 그 개관하기 위해서 기획이라든지 이런 자문을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이런 그 자문료를 드리겠다라는 그런 제안이 들어왔었어요. 그 저는 지금 좀 경험이 없을 때라서 그런 것에 이제 그런 과정에 필요한 일이라고 해서 이제 그 필요한 과정이라고 해서 이제 그런 그 회사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그냥 뭐 당연히 모를 때니까 제 이름으로 그럼 만들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근데 그 일이 진행이 안 된다 그래서 알았다 그러면은 회사 없애라라고 말씀을 드리고서 그냥 전혀 잊어먹고 있었던 일이었는데 얼마 전에 어떤 이제 탐사 보도 매체에서 이제 제 이름을 거기서 발견을 하고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 뭐 사실 저 입장에서는 그 당시 이제 회사 설립에 들어갔던 뭐 얼마 안 되는 자본금이 들어갔다가 그냥 그게 없어졌구나라는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좀 경험이 없었을 때라 생각이 좀 짧아서 지금 같으면 뭐 당연히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절대로 하지 않을 일이었는데 그런 일이 있어도 저도 네. 굉장히 좀 놀라기도 하고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사실이었으면 그래 말입니다. 아, 그런데 사실이었으면. 좀저 도피할 수 있는 돈이라도 있었으면 그러니까, 예. 덜 억울했을 건데 이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니까 간송이라는 게 이미 우리나라에서 문학의 탑 브랜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어떻게든 활용해 보려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도 그 좀 아는 사람은 알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저 시도들이 계속 있지 않겠나 싶은데 좀 억울하게 이 피해를 당하고 도망 뺏기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 그 보도도 보니까 뭐 이름이 발견됐습니다 말고는 아무것도 없더만요. 그 자체가 이제 유명인이니까 타야 되는 유명세라고 그냥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원장님 보니까 유학하셨더라고요 미국에서. 네, 역사 역사 공부했었어요. 그 역사라는 게 뭐예요? 세계사예요? 뭐예요? 제가 이제 제 졸업 논문은 이제 그 이 동양사였습니다. 네, 미국에서. 네네. 근데 간송미술관의 역사적 의미는 역사학도로서 한번 정의를 내려주신다면. 네, 그 간송과 또 간송의 스승이셨던 이제 위창 오세창 선생님께서 이제 평생을 통해서 추구하셨던 일이 바로 문화보국을 실천하셨다라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문화보국이라는 거는 이제 문화로 나라의 정신을 지킨다, 나라의 정체성을 지킨다라는 말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사실 말로 하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겠지만 그거를 실천하셨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북단장하고 또 봉화각을 이제 설립을 하셔서 이런 이제 그 문화재들을 모아서 지키고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드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1940년에는 이제 3.1운동을 주도했던 이제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민족사학인 보성학교가 이제 총독부의 이제 탄압으로 이제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을 때 그 학교를 또 인수를 해서 정말 일제강점기 때 마지막 5년이라는 건 가장 힘들었던 시기일 텐데 그 시기 동안 이제 민족교육의 불씨를 꺼트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지금은 많이들 돌아가셨습니다만 그 당시 졸업생분들한테 제가 이제 이 일을 시작을 하면서 많이 들었던 부분이라서 저한테 또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좀 감화가 되는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간송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독립운동 기념일은 3.1절에 본인이 직접 나가서 독립선언을 학생들과 같이 읽고 만세를 삼창을 같이 하는 이런 걸 통해서 이 그 보성 고등학교의 역사적 의미뿐만 아니고 그 고등학교를 나온 사람들 또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이 3.1 운동의 정신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뭐 저는 그 단순하게 그런 하나를 떠나서 간송 선생님 자체가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한 축이었고 또 독립운동이 뭐 만주에서 무장투쟁한 분도 있고 저 미국이나 유럽에서 외교적으로 투쟁한 분도 있지만은 문화운동으로서 독립운동을 한 분. 그리고 대한독립 이후에 그 만들어질 대한민국의 그 위례상까지 꿈꾸면서 했다. 이런 점에서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우리 독립운동 하면은 총 들고 싸우는 예. 그것만 독립운동을 생각했는데 이런 건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예. 이게 일본으로 넘어가면 절대 안 돼. 예. 지키자 여기까지 만들어진. 지금 우리 관장님은 지금 손자이신 건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제 간송 3세. 3대죠. 예. 어저께 김구 선생이 증손자 김용만 당선자가 나왔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그게 일종의 명문가의 대를 이어주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제강점기가 있음으로써 상당히 많은 것들이 단절이 됐잖아요. 근데 그 지금 간송 3기 이게 지금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화각 그런 개념이 아니고 간송미술관이 이제는 또 다른 의미로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그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 이제 뭐 굳이 이제 기로 나누자면은 이제 간송께서 일제강점기 때서부터 시작을 해서 문화재를 지키고 또 이런 연구를 위한 준비를 하셨던 게 그리고 사람을 키우는 일. 사실은 간송께서는 또 지금의 이제 한국미술사학회, 그러니까 미술사학회 중에서 가장 이제 큰 그 단체가 예전 이름이 이제 고고미술 동인이었습니다. 그 고고미술 동인을 만드시고 또 고고미술 그 이 동인이라는 이제 학술지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이제 그 미술사학회 이제 학술지죠. 이걸 만드시는 일을 하면서 그 이제 기관을 통해서 많은 분들도 키우기도 하셨었는데요. 이런 활동들이 이제 간송의 이제 1.0이라고 할 수 있다면은 간송이 돌아가신 후에 이제 지금 돌아가신 이제 저희 아버님이라든지 지금 이사장으로 계신 저희 숙부님 그리고 가온 최한수 선생님 그 연구소장으로 계신 이제 가온 선생님 같은 그리고 또 간송이 그동안 키워오셨던 뭐 삼불이라든지 해곡 같은 그런 후학분들하고 함께 한국민족미술연구소를 만들고 또 한국민족미술연구소를 통해서 또 간송미술관의 이제 연구 활동을 간송 컬렉션을 연구를 해서 사실은 이제 고도성장기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 이 고미술이라든지 전통미술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관심이 많지 않으셨던 시기에 그걸 이제 계속해서 지켜나가시면서 연구 활동을 하셨던 그게 이제 2.0이라고 한다면 2010년도 이제 재단이 만들어지면서부터는 사실은 우리나라 국민분들께서 우리나라 이제 고미술이라든지 전통 이런 예술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아지셨거든요. 그런 그 많아지신 그 환경을 어떻게 보면 살려서 간송이 꿈꿔오셨던 그 지켜왔던 그 문화재와 그 연구 활동을 통해서 우리만의 미 의식, 우리나라의 미 센스, 어떻게 보면 이제 문화적인 DNA라고 할 수 있겠죠.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지금은 사실 뭐 K-팝이라든지 K-드라마, K-무비 이렇게 해갖고서 굉장히 우리나라의 대중문화가 세계적인 이제 문화계를 이제 어느 정도 선도를 하고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런 아주 이 독특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시기가 사실은 우리나라 문화의 영향으로 봤었을 때는 예전부터 있어왔던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K-팝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근간이 되는 건 이제 힙합이고 힙합은 우리나라가 만든 장르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제일 잘하고 있는 거고. 우리 고려 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송나라 중국 송나라가 발명을 했지만 그걸 가장 잘 만들었던 거는 이제 11세기부터 13세기까지 고려였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항상 이제 청출어랑 같은 그런 문화적인 DNA를 갖고 있고 또 우리만의 그런 독특한 미적인 그리고 이제 예술적인 DNA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 결과물은 세계가 다 같이 향유할 수 있고 즐거워하는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밝혀주는 것이 바로 이런 문화재를 통한 그런 연구이고 또 이걸 통한 이제 DNA의 발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을 많이 알리고 또 다 같이 향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는 것이 지금 간송 3.0인 제가 할 3.0.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쉽게 표현하면 한민족의 포토인터진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자를 만들어 쓰고 그리고 금속 활자, 목판 활자 등을 제일 먼저 만든 나라이기 때문에 예. 뭐 하나 맡겨놓으면 이런 식으로 와, 야 그걸 또 지켜내신 분 우리 간송 선생님. 자 근데 아까 그 뭐 이건희 씨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간송미술관 뭐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후원 같은 걸로 유지해 원래 이게 선진국형이 후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뭐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같은 그런 유명한 그 이 뉴욕 맥 같은 경우가 아주 그 대표적인 혹은 저 뉴욕의 라크마 같은 경우도 아주 대표적인 이제 후원회를 잘 운영을 해서 유기적으로 같이 이제 그 말하자면 활동을 후원회와 미술관이 함께 활동을 하고 공유를 하면서 이제 잘 운영이 되는 그런 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문화가 좀 열악한데요.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게 뭐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데 제가 그런 디너 파티에 참석해 본 적이 있거든요. 턱시도를 입고 여성들은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거기 와서 그냥 저 와인 저 샴페인 같은 거 좀 드리고 이런 거밖에 그 별 까나페 좀 줍고 이거밖에 없는데 거기서 뭘 하느냐 서로 기부 경쟁을 하는 거예요. 저는 100억 이분에 기부합니다 하면 이 그 기업하고 경쟁하는 다른 기업에서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저는 300억 딱 부르거든요. 그러면 뒤에서 조용히 있다가 이번에 저는 조용하게 500억만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고 박수 쫙 받고 이게 그 사회의 어떤 저 노벨스 오브리지의 상징이고 배경이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걸 좀 해야 될 시기가 왔는데
간송 정도면 그런 사람들이 모이기 좋은 그런 저 명분을 좀 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럼요. 왜 그 생각을 못했지? 그것 때문에 아예 차라리 이게 기업들이 미술관을 운영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바뀐 거죠. 사실 알고 보면. 예. 그런데 자기들이 해봤자 뭐 현대미술 좀 할 수밖에 없는데 이 고미술 특히 우리 민족문화유산은 더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후원하고 이것을 국민들이 누리게 그 도와주고 선양하고 또 개발하고 연구 보급하고 이런 쪽에 후원하는 게 정말 좀 명예로운 일이 아닌가 싶고요. 우선 제가 물어보니까 관장님이 정치인들하고 개인적으로 많이 친한데 우리나라 국회에 이런 민족 문화를 지키고 보호하는 연구모임이 없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2대 국회에 출범하면 좀 친한 의원들 모아가지고 그런 연구 모임도 좀 만들어서 관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우리 그 간송미술관에 한 방을 그때 간송 선생님이 그 집무실 있던 그 방을 내줄 테니까 거기서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 방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앉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그 명예로운 일이고 또 그 간송 선생님의 그 뜻과 을을 이어받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정치인들 모임도 굉장히 잘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사실 이제 국공립미술관 박물관이 해야 되는 일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또 사립미술관만이 할 수 있는 일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국공립미술관보다는 조금 더 자유롭게 조금 더 상상력을 발휘해서 또 시류에 맞춰서 좀 더 빨리 변화를 하면서 그런 공헌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그런 분들의 이제 그런 분들이 좀 생각이 조금 더 바뀌셔서 이런 부분에 대한 즉 이제 젊은 세대들에게 우리 문화를 알리는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고 좀 많은 부분을 커버하는 예. 그런 지원이 있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긴 합니다. 예. 그 정치 관련한 시사 관련한 지지고 볶음을 막 이야기하다가 야 사회에 이런 일이 있었어. 대충 뭐 한 귀로 들은 몇 가지 이야기 속에 막상 한 시간 가까이 이 대화를 해보니까요. 새로운 세계이고 간송 선생님 같은 분들은 그걸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심초사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마음이 되게 짠한 거죠. 예. 다 털리고 그냥 빈털터리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던 대한민국의 누군가의 노력으로 지켜졌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감사함이 있고요. 그건 사회가 지켜야죠. 이제. 예, 그럼요. 그러고 이제는 이런 것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될 만큼 우리나라가 크지 않습니까? 네. 그 뭐 저 우리나라 기업을 팔아먹겠다는 그런 증인도 있는 세상에 정말 이런 그 간송 선생님과 또 그 뜻을 이은 이 온 가족들이 그야말로 뭐 저 우리 저 관장님의 아버지 또 작은 아버지 모두 자기 개인의 삶을 포기하고 여기에 올인을 하셨더만요. 아버님이 서울대 미대 나왔고 미국에서 잘 나가는 화가였는데 그 간송 선생님 돌아가셨다고 다 때려치우고 들어와서 이 일을 평생 하고 사신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야 참 이런 그 고귀한 그 숭고한 희생에 대해서 국가가 인정하고 대우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도 해봤습니다. 국보가 12점 있답니다. 그냥 뭐 국립 박물관이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 예. 3만 점의 문화 그러니까 고미술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있답니다.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뭔가를 해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아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뭐 간송 미술관을 도웁시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나오신 건 아니고 예. 뭐 그런 문화가 있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나중에 간송 미술관을 가시거나 하시면은 아 새날 방송에서 봤지 뭐 이런 관심부터 저는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브에 찾아보면 간송 미술관과 간송 선생님에 대한 일화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네. 또 아주 재미나게 설명한 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도 좀 찾아서 보시면서 공부를 하고 가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관장님은 그 낯설은 영역에 정치 시사 분들이랑 지금 방송을 한 시간 가까이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뭐 인사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간송미술관, 간송미술문화재단은 앞으로도 좀 더 다양하고 더 많은 분들께 또 편안하게 더 가까이 다가오셔서 또 이것도 향유를 하고 같이 즐기시면서 더 알아가고 또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해드리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지켜봐 주시고요.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간송의 정신이 새날 스튜디오까지 이 왕림하셨다. 왜냐하면 그 전에 제가 들은 이야기들이 좀 꽤 많아갖고요. 예.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해드렸습니다. 마치 간송 선생님의 아르곤이 나한테 오는 것 같은 느낌. 예. 그런 거였고요. 우리 방송의 격조가 또 높아진 네. 느낌도 있고요. 예. 이렇게 너무 높이지 마세요. 자,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한 정권 교체를 위한 싱크탱크
정치 이야기 안 했어요. 정권의 간성미술관에 어떤 불이익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